안녕하세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까지 하고 나면 이제 통계역학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한 번씩 훑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상적인 시스템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호작용이 없는 시스템을 계속 다뤄왔고요. 물론 이제 양자 역학적인 입자들은 입자 자체의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상호작용 비스무리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입자 자체의 본성인 것이고, 이제 오늘 수업에서 다룰 시스템들은 인터랙션이 있는, 상호작용이 있는 시스템들로서 우리가 밖에서 이 상호작용을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상호작용이 이제 생기게 되면 요 상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많은 것을 재미있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요 상전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소개를 하고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전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상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거를 하나 볼 수 있는 관점이 오더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잘 정돈되어 있는 질서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디스오더드라고 하게 되면 무질서한이라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서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와 혹은 상과, 이 페이즈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 얘기하는 상이죠. 물질의 상. 상과 그 다음에 무질서한 상. 그 두 개의 상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상전이 혹은 상변화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요. 정확히 이 두 가지가 오늘 다뤄질 두 가지 예가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화학자들이 익숙한 전이는 액체와 기체 상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쪽이 오더드고 한쪽이 디스오더드라고 했는데 어느 쪽이 오더드고 어느 쪽이 디스오더드일까요? 액체상이 오더드고 기체상이 디스오더드가 됩니다. 뭐 너무너무너무 직관적이고 당연한 얘기인가요? 이게 리퀴드 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들이 모여서 차곡차곡 한쪽으로 얘는 이제 밀도적인 측면에서 훨씬 밀도가 있는 상태가 되고 기체는 밀도가 훨씬 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엔트로피를 측정을 해보면 액체가 기체보다 훨씬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액체상이 훨씬 질서가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자기적인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물질이 자성을 띠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자성 중에 이제 상자성이라는 용어가 있고 강자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하고요. 강자성은 페로마그네티즘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은 뭐냐면 이제 약하게 자석에 붙는 성질이고요. 강자성은 강하게 자석에 붙는 성질입니다. 표현이 조금 웃긴데 어떤 의미냐면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 얘가 그쪽으로 끌려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성이나 강자성 둘 다 성립이 되는데요. 강자성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자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을 한번 걸어서 걔를 자석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석으로서의 성질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 녀석들이 강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상자성은 자기장이 사라지면 이제 자기가 자석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상자성은 자기장 하에 반응을 하긴 하지만 자기장이 사라지면 역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성을 잃어버리는 반면 강자성은 자석을 치워도 지가 가지고 있는 자성을 유지를 하는 녀석이 강자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사이에 전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강자성을 가지고 있던 물질이 예를 들어 뭐 온도를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작을 해줌으로써 상대성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어느 쪽이 오더드고 어느 쪽이 디스오더드일까요? 요거는 사실 조금 더 미시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강자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강자성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결국은 상대성이고 강자성이고 간에 이 모든 얘네들이 자기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근원은 스핀입니다. 우리가 스핀 배웠었죠. 상자성의 경우에는 이 스핀이 랜덤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석을 갖다 대면 거기에 끌려가지고 얘들이 이제 휙휙휙 돌아가지고는 반응은 하지만 자석을 치우면 다시 이제 랜덤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얘가 랜덤하게 있으면 평균 냈을 때 얘가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이 그냥 0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강자성은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얘들이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안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얘들이 위쪽 방향으로 자기성을 띠게 되겠죠. 이게 강자성이 될 텐데요. 그럼 이런 이제 미시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오더드고 어느 쪽이 디스오더드일까요? 강자성 상태가 오더드고 그다음에 상자성 상태가 디스오더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이제 상전이들이 아니 사실 모든 종류의 상전이들이 이렇게 질서가 있는 상태와 무질서한 상태 두 개의 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서를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는 이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고요. 엔트로피를 낮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헬름홀츠 에너지나 깁스 에너지 같은 것이 결국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얘기한다고 볼 때 헬름홀츠 에너지나 깁스 에너지는 다 에너지항과 엔트로피항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걸 자연은 싫어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가 에너지도 낮은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깁스 에너지나 헬름홀츠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가 된다면 에너지가 낮고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이제 이 통계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에너지와 엔트로피 사이에 경쟁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더 우세해서 엔트로피를 낮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오더드인 상이 되는 것이고요. 에너지가 져서 이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디스오더드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이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냐? 보통 운동 에너지만으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고요.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야지 이제 상전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상호작용이 예를 들어 이제 액체 기체 상전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상 기체에서는 상전이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액체상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기체 모형의 경우에는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인터랙션을 넣어서 입자들끼리 잡아당길 수 있다.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모형을 수정을 해주게 되면 얘들이 그 인력이 충분히 강해져서 막 퍼져 있는 상태 대신에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액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력이 엔트로피에게 져버리면 이제 엔트로피가 커지는 기체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반학에서부터 많이 배우셨을 그게 상도표라고 하는 개념이죠. 혹은 이것을 상평형 그림이라고도 부릅니다.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냐면 뭐 이미 알고 있는 얘기라서 그냥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실험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외부의 변수들,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이 상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을 하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온도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양들이죠. 실험적으로. 그거를 이제 바꿔주게 되면 특정한 온도값과 압력값에서 얘가 어느 상으로 존재할 때 가장 안정하게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 점에서는 기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는 기체상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작업을 이 모든 점에 대해서 반복을 해주게 되면 가장 각 점에서 각 실험 조건에서 안정한 상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두 개의 상이 완벽하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걔들이 요 이제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코이그지스턴스 커브라고 부릅니다. 공존 곡선이죠, 우리말로.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둘 다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겠고요. 얘들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온도를 올려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온도를 올려준다. 그러면 여기서는 액체로 존재하는 것이 평형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데요. 점점 온도를 올려줌에 따라서 이 공존곡선을 우리가 크로스하게 되죠.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체상이 평형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액체와 기체의 경우에는 이 공존 곡선이 끝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요 너머에서는 액체도 기체도 아닌 무언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냥 거기를 초임계 유체라고 부르고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라고 부르고요. 액체도 기체도 아닌데 유체로서의 성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요 너머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초임계 유체냐라는 걸 정의하기는 되게 애매한데 요 너머 영역 어딘가는 이제 초임계 유체로 존재를 하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끝나는 점이 있어요. 그 끝나는 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왜 이래?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 소개를 한 번씩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쉬운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이제 상전이를 연구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오더 파라메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질서 변수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표준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오더 파라미터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전이는 오더드 상태와 디스오더드 상태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걔를 이제 정량적으로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해가지고 질서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두 개의 상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상들을 이제 구분 지어주는 여기 이제 정성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게 숫자로 표현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막 정확히 이게 몇이 되어야 오더드고 몇이 되어야 디스오더드라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값이 크면 우리가 오더드, 작으면 디스오더드라고 보자. 이런 정도로 그냥 우리가 정성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숫자 자체는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질서 변수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제 두 개의 상에서 크게 차이가 있기만 하면 우리가 뭐든지 이 질서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질서 변수를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액체 기체 상전이 같은 경우에는 액체와 기체는 성질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질서 변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도를 이제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밀도가 액체는 밀도가 높고 기체는 밀도가 낮죠. 근데 걔를 거꾸로 뒤집으면 밀도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제 몰 볼륨이 되죠. 이제 화학자들이 아는 용어로는. 아니면 입자당 볼륨, 뭐 이런 부피 이런 게 되겠죠. 그럼 걔도 역시 우리가 역시 상전이를 기술하는 질서 변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몰 부피가 작으면 액체, 크면 기체. 그러니까 작은 게 꼭 뭐 예를 들면 작은 게 무질서한 상태여야 되고 큰 게 질서 있는 상태여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차이가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상에서. 그게 요 퀄리티티브 디퍼런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액체 기체 상전이에서 크게 변하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가 높으면 기체, 엔트로피가 낮으면 액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얘를 이제 알게 되면 이론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가 이제 수월해집니다. 요 질서 변수를 가지고서 이론을 전개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상전이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컨셉이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할 때 문제라면 우리가 이제 액체 기체 같은 경우는 너무 질서 변수가 오비어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상전이들은 사실은 찾기가 쉽습니다. 아, 얘는 이런 거지, 얘는 저런 거지. 근데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질서 변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전이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상전이가 일어나긴 하는데 물리적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 뭐 엔트로피를 측정을 해도 막 크게 차이가 없고 예를 들면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질서 변수 자체를 찾는 게 하나의 큰 연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상전이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액체 기체 상전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밀도로 질서 변수를 쓸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도만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하는 걸 써도 되는데 밀도를 쓰게 된다면 근데 그것과 커플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오더 파라미터의 컨주게이트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밀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개수랑 상관이 있는 거니까 개수랑 묶여 있는 화학적 양을 생각을 해보면 케미컬 포텐셜이 되겠죠. 이거 우리가 초반에 했던 짝꿍을 이루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케미컬 포텐셜과 짝꿍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또 우리가 얘기했던 자기적 상전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성 상전이. 얘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오더 파라미터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화도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성을 띠냐 안 띠냐를 수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자기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상자성이 있고 강자성이 있는데 상자성 물질은 가만히 두면 지가 자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강자성은 가만히 둬도 자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장을 얼마만큼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자화된 정도를 특정을 한다면 0에 가까우면 상자성 그리고 무언가 꽤 의미 있는 값이 나오면 강자성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더 파라미터로 쓸 수가 있고요. 거기에 묶여 있는 이제 컨주게이트가 우리가 가해준 자기장의 세기가 됩니다. 자기장을 가해줬을 때 거기에
가능해가지고 요게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사실 연력학에서 깊게 다루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얘는 세기 성질이고 얘는 크기 성질입니다. 뭐 그래서 두 개를 묶었을 때 역시 그 우리가 썼던 연력학의 기본 방정식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상전이를 연구할 때 많이 쓰는 두 개의 모델 시스템이 되겠고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분리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상분리 현상. 이건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또 많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더 파라미터, 얘도 역시 상전이 한 가지 종류인데요. 오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농도예요. 농도가 두 개로 갈라지느냐, 하나로 존재하느냐가 그냥 여기서는 오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농도라는 것도 부피당 개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역시 케미컬 포텐셜과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제 끝나고 나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던 얘기인데 어제 이제 제가 보즈 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 설명을 하면서 걔네들이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현상 중에 초전도 현상도 있고 그리고 초유체라고 하는 현상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놈들이 이제 보면 뭔지 영문 모를 물리량들이 여기 오더 파라미터로 붙어 있습니다. 컴플렉스 갭 파라미터라는 것이 초전도체에서의 오더 파라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초유체의 경우에는 컨덴세이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오더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은 심지어 연력학적인 컨주게이트를 찾으려고 했더니 무슨 양인지 잘 모르겠어라는 양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나 초유체 현상의 경우에 오더 파라미터를 찾는 것 자체가 꽤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가 이제 제가 연구하는 예를 들어보면 단백질이 접히고 안 접히고 하는 것을 일종의 상전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이라는 말은 그건 완벽한 종류의 상전이는 아닌데요.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사 상전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오더 파라미터는 뭐냐를 가지고 또 단백질 이론하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치고받고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뭔가 이상한 양을 하나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구자들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오더 파라미터를 찾는 것 자체가 꽤나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전이를 연구를 해보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상도표 같은 데에서 얘를 이제 온도를 바꾸거나 압력을 바꿔가지고 여기를 이제 크로스를 시키면서 상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근데 불연속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살펴봅시다. 헬름홀츠 에너지나 깁스 에너지는 항상 연속적인 함수들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정의가 돼 있다기보다 그냥 주어진 사실이에요. 얘네들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미분값들, 도함수들은 이 상전이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상전이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First Order Phase Transition, 1차 상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 1차가 아니죠. 1개 도함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한 번 미분한 도함수가 discontinuity를 갖는 겁니다. 끊어지는 값을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헬로몰츠 에너지나 깁스 에너지의 1개 도함수가 뭐가 있죠? 얘네들이 엔트로피, 부피, 내부 에너지 이런 애들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거는 예를 들어 깁스 에너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dt 플러스 pdv vdp 플러스 뮤dn으로 쓰여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 엔트로피를 측정을 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 얘기는 깁스 에너지에 대한 1개 도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그래서 엔트로피에서 디스컨티뉴이티가 나타나게 되면 1차 상전이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부피도 여기 보시면 부피가 dg, dp로 주어지니까 한 번 미분을 해야 되는 녀석이죠. 그러면 역시 부피 역시 1차 상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부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에너지는 사실은 이제 얘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이너스 d 로그 g d 베타라고 하는 식이 있었는데 얘가 뭐냐면 헬름홀츠 에너지에다가 KT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즉 얘는 다르게 쓰면 베타 A d 베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헬름홀츠에 대한 1개 도함수가 되는 거죠. 헬름홀츠 에너지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들, 이런 물리량들은 한 번 미분을 한 값들인데 얘들이 디스컨티뉴티를 갖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가 예를 들어 상전이 점에서 얘가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여기 뭐 온도라고 친다면
그게 이제 실제로 엔트로피 같은 걸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점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프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 이제 스무스한 게 아니고 점프입니다. 제가 선을 괜히 걷네. 선은 지우고 네. 이렇게 점프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게 1차 상전이에 대한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똑같은 이치를 이제 2번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3번 미분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 등등을 가지고서 1차 상전이 2차 상전이 등등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 상전이 같은 경우에는 2번 미분한 놈에서 처음으로 디스컨티뉴티가 나올 때입니다. 사실 1궤도 함수에서 디스컨티뉴티가 나타나면 2궤도 함수 당연히 디스컨티뉴어스 합니다. 그러니까 1궤도 함수에서 나타난 거 말고 최초로 나타나는 디스컨티뉴티가 몇 개 도함수에서 나타났냐가 상전의 차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번 미분한 건 뭐가 있냐?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을 한 번씩 미분을 해주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부 에너지를 미분을 하게 되면 걔가 뭐가 나오냐면 걔가 내부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해준 애가 CV라고 하는 애죠. 얘가 열 용량. 여기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네, 열 용량이라고 하는 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놈이냐면 컴프레서빌리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쓴다고 했었습니다. dv, dp. 조건이 아마 t랑 n일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등원 조건에서 부피를 압력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나오는 거니까 부피를 미분을 했죠. 부피는 이미 한번 미분되어 있는 놈이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게 도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 CV라고 합시다. CV가 이 트랜지션 포인트에서 점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프가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내부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 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심지어 깁스 에너지 같은 데서 보게 된다면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보입니다. 뾰족하게 보이지가 않고 되게 스무스하게 보입니다. 이걸 적분을 해나가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2차 상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당연히 3차, 4차 등등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배워봤고요. 상전이의 차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냥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 PT는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니고 페이즈 트랜지션입니다. 네. 칸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고요.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이제 콩글리시가 아니고. 그래서 퍼스트 오더의 경우에 우리가 디스컨티뉴어스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세컨드 오더 이상은 그냥 컨티뉴어스 상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적, 연속적 상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알아두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양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임계점 근처에서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임계점 근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크리티컬 피노미나, 임계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게 통계학에서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이론하는 사람들, 실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요. 화학하는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보통은 없는데 이제 통계 물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이 있는 주제죠. 보면은 그 점 근처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계속 액체 기체를 한번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템이니까 액체 기체를 예를 들면 액체의 밀도와 기체의 밀도 빼준 것이 이제 일종의 오도 파라미터라고 했죠. 그냥 푸사이라고 하는 오도 파라미터로 쓸게요. 자, 얘가 임계점 근처에 가게 되면 이런 거동을 보입니다. 요게 임계 온도고요. 요게 현재 온도라고 하면 임계 온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온도 값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1 빼기 T 오버 TC라고 하는 혹은 이건 다르게 쓰면 TC분의 TC 빼기 T죠. 얘의 베타승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 승, 어떤 숫자 제곱만큼으로 비례하더라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타라는 것을 우리가 임계 지수라고 부르고요. 이건 용어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임계 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크리티컬 인덱스. 사실 우리말로 하면 둘 다 임계 지수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런 용어로 부릅니다. 이 베타라는 것을. 근데 베타 외에도 베타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런 놈도 있습니다. CV 값. CV는 우리가 등적 연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등적 연용량의 지금 우리가 부피가 VC,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부피에 지금 존재를 한다면 역시 온도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얘는 또 재밌는 게 온도가 TC보다 높은 데서 TC로 가까이 오느냐. 그러니까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TC가 여기 있을 때 T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오고 있냐 지금. 그러면 위의 상황이고요. T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냐. 낮은 데서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밑에 상황인데 얘는 T가 TC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 anyway, 그랬을 때 여기에 붙는 인덱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건 아니고요.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알파와 알파 프라임으로 따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알파 알파 프라임도 크리티컬 인덱스 혹은 크리티컬 익스포넨트의 한 가지 종류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파, 컴프레서빌리티. 아까 제가 압축률이라고 불렀던 애죠. 얘도 역시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 가게 되면 이런 거동을 보이게 되고요. 감마와 감마 프라임은 역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TC보다 높은 데 있냐 낮은 데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타가 있는데 델타는 압력이 이 밀도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이제 거동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어쩌고 저쩌구의 몇 제곱을 나타내는 거죠. 지수를 나타내는 값들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많은 이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는 액체, 기체, 상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액체, 기체, 상전이를 보시게 되면 아르곤의 액체, 기체, 상전이, 제논의 액체, 기체, 상전이, 뭐 CO2, 그다음에 헬륨 3, 헬륨 4 이런 애들의 액체, 기체, 상전이를 쭉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측정이 되는 것도 신기하죠. 측정이 된다는 거는 이미 걔네들이 앞에 있는 그런 형태의 수식을 따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값들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크게 안 다릅니다. 엄청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엄청 다른 건 뭐냐면 자릿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야 물리학적으로는 다르다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네들만 조금 예외가 있는데 요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얘들은 요 경량성에서 이렇게 보면 다들 0.2 미만의 값들을 갖습니다. 되게. 그렇죠? 0.1 근처의 값들을 갖는데 요 놈들만 그거보다 10배 정도 낮을 뿐 나머지는 다 비슷한 값을 갖죠. 그리고 베타, 감마 프라임, 감마 델타 등을 다 보시면 다 비슷한 값들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 같은 종류의 인덱스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측정을 못한 애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죠. 아, 무언가 일반적인 관계가 혹은 일반적인 숫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아니고 미묘하게 달라질 수는 있겠죠.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미묘하게 달라지니까. 근데 뭔가 좀 더 일반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모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론을 가지고서 이 알파, 알파 프라임, 베타, 감마 프라임, 감마, 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얘들이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값들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이따가 액체, 기체, 상전이 요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이론으로 계산을 해보면 알파와 알파 프라임은 둘 다 0이 나옵니다. 0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값들이 있죠. 그리고 베타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시스테매틱하게 멀어져 있는 값들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감마와 감마 프라임은 1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델타는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30, 뭐 100 이런 값들이 아니라 뭐 끼케야 한 2배 이내 안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뭔가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여정들을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등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러시브루크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러시브루크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자, 우리가 1-t 오버 tc라고 하는 아까 보면은 이게 델타를 정의할 때 썼던 값인데요. 델타란다.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요 녀석인데요. 요 녀석을 입실론이라고 하는 양으로 그냥 정의를 할게요. 자주 보이니까. 그러면 CV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카파는 이렇게 되고 프사이는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프라임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t가 tc보다 작은 데서 오는 그런 정의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네,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열 용량이라는 것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겠어요. 그냥 이게 된다라고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요 놈들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면 입실론 안에 t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d 프사이 dt라고 하는 애는
입실론 베타 마이너스 1에 비례하게 됩니다. 어차피 비례식이니까 막 구체적으로 막 미분을 해서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t가 여기 한 마리 더 있고 카파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례식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 그러니까 A랑 B는 어떤 임의 상수라고 하고요. 상수인데 x가 엄청 작아요. 엄청 작으면 A랑 B 사이의 차이는 무시될 정도로 작아집니다. x가 너무너무 작아버리면. x가 좀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엄청 작은 x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p는 q보다 큽니다. 뭐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A랑 B가 그냥 같다고 놓고 x가 0.0000001이에요. 근데 요게 성립을 하려면 P가 커야 돼요? Q가 커야 돼요? P가 더 커야죠. P가 크면 그 0.00001이 몇 번 더 곱해졌느냐가 더 많게 곱해지는 거니까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가 더 Q보다 커야 됩니다. 요 수학적인 뭐 정리라면 정리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얘네들을 다 대입을 한 다음에 식에다가 그게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하려면 지수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이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게 분모에 있으니까 감마 프라임이 그냥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싹 다 더해주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부동 방향이 뒤집혀야 되죠. 그래서 뒤집혀서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요거 이제 풀어주고 다 양수가 되도록 방향 맞춰가지고 써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과 2베타와 감마 프라임을 더해주면 걔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론으로 찾은 값이 0과 2분의 1과 그다음에 감마가 1이라고 했죠. 계산해 보시면 2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거는 연력학적으로 맞아야만 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들 사이에 무언가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뭐 요새는 사람들이 이 연구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한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이제 많이 했던 연구죠. 신기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부등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막 가정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막 이런 부등식들을 막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부등식 하나 찾고 논문 하나 쓰고 막 이랬더니 이제 그 또 통계물리의 황금기가 있었죠. 저도 그때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 이제 막 이런 연구들을 이제 사람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막 또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뭐가 되고 그리고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도 오늘 소개한 게 다가 아니고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또 막 또 임계점 근처에서 이렇게 정의하면 이런 익스포넌트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정의하면 이런 익스포넌트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익스포넌트들 사이에 또 무슨 부등식적인 관계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을 엄청 많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 가진 않겠고 기초적인 6가지죠. 6가지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만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부분이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두 번째 시간 구체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